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EMA 건축사무소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올해로 이제 4년,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프로젝트들도 뭐 여러 가지들을 도시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전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는 그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원래부터 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저는 그 뭐 지금은 온지 뭐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제 고향이 이제 부산이고, 부산에서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떠한 굉장히 템포러리한,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기숙사에 살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삶과, 그리고 뭐 90년대부터 시작돼서 서울이 굉장히 팽창하고, 뭐 수평적으로도 팽창하고, 사실 인구도 굉장히 많이 팽창하고,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규모도 굉장히 많이 팽창하고, 사람도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단시간에 인구 구조도 지금 노령화 사회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살면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관심은 항상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건축 일을 하면서 왜 아파트를 건축가는 못하는 걸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 설계는 건축가라고 소위 뭐 요즘에 건축가와 건축사가 뭐 이러한 논란들이 많긴 한데, 왜 우리의 건축을 보통 설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조금 더 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일본에 있는 리케냐모토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뭐 거기서 일을 하고자 했던 것도 주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주거의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한 관심 있는 작업들을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면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현상 설계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한 2010년이었는데요. 거의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끝자락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파트를 현상 설계를 하거나 외국 건축가를 초청을 할 때는 그 의도는 뭔가 이렇게 멋진, 그럴싸한, 그러니까 디자인이 좋은, 이라고 하는, 보통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도 굉장히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 명품 아파트를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외국 건축가들을 쭉 초청하고 국내 건축가 이렇게 해서 현상 설계를 강남의 세곡동에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있던 그 사무실이 초청이 돼서 제가 이제 주로 그 일을 맡아서 이제 했었죠. 그거 일을 통해서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뭐 힘들긴 했지만 좀 뭔가 새로운 형식의 그 삶의 관계를 주거의 가장 일상적인 우리 공간에서 만들어 본다는 생각에서 뭐 재미있게 했었고, 그때 이후부터는 뭐 2011년부터는 그냥 뭐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때 했던 작업 하나 이외에 나머지 5개 정도는 주로 이제 공동주거에 관련된, 하지만 쭉 보시면 우리의 현재 공동주거, 뭐 공공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든지 공동주택의 어떤 경향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아주 작은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도 사실은 공동주택이죠. 같이 살아가는 주택이니까요.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까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다른 새롭게 주택을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흐름을 좀 이렇게 읽어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좀 앉아서 이거 눌러야 돼가지고요. 그냥 서로는 그냥 빨리 갈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옛날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계셔서 옛날에는 어느 동네 어느 길 하면 굉장히 찾기는 쉬웠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GPS 같은 이런 기기가 없이는 도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명적인 그런 도시. 그리고 우리는 길 위는 자동차가 다니고 우리는 다 지하로 이렇게 다니죠.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거는 그냥 카탈로그에서 이렇게 찾죠. 어떠한 몇 평 아파트, 어느 동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철역에서 몇 분 거리, 그리고 카탈로그에서 몇 평, 그리고 발코니가 확장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몇 년도에 지어졌고, 몇 세대가 같이 있고, 그래서 시설이 주변에 뭐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자기가 살아갈 집을 찾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찾고 비싼 돈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에 많이 잠을 자고 뭐 자기 일상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이렇게 찜질방 가서 막 자고 나오고 다음날 또 전쟁처럼 일하고 막 그런 일상이 굉장히 반복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향하는 것과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내 삶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는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서울이라는 도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한편으로는 지금 이게 2015년에 서울역 근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뒤로는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앞에는 재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앞집들이 그냥 허물어져도 허물어지는 대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과 떠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있는 저 다세대 주택들은 한 90년 정도에 막 지어진 그런 공동주택들이 공존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굉장히 치열하게 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굉장히 러프하고 가혹하고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일상적인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좀 더 뭔가 내가 생활한다 아니면 누군가 어떤 거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렇게 만들어 보는 작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10년도에 했었고 지금은 지어진 지 한 2년 정도 돼서 세곡동에 가시면 이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거는 좀 아시면 좋을 거는 다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보통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저희는 이제 이 디자인 명품의 디자인을 막 이렇게 뭐 화려한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 삶의 형식을 조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이 우리의 그 어떤 앞선 부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아진다. 그리고 그 노인 연령층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전에 지금까지 지어오던 그 아파트, 카탈로그에 있는 아파트는 그 아빠와 엄마가 있고 아이가 한 한 명, 두 명 있는 스탠다드 패밀리를 기준으로 상품화한 주택이라면 조금 새로운 그 공동의 주거 형식은 여러 다양한 가구들이 서로 모여 살 때 그거를 묶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제 하는 형식 같은 건데요. 그래서 뭔가 공유하는 그런 복도가 있고 거기에 면에서 자기 집 중에 한 방 정도는 조금 오픈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길이 있으면 거기에 가깝게 이렇게 뭔가 사랑방이 있듯이요. 그러고 그게 좀 하나가 아니라 뭔가 마주보는 관계를 맺고 그게 길을 이루고 몇 개의 띠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띠와 띠 사이는 소위 말하는 주차장 같은 그런 거를 넣자. 그리고 이제
밀도가 안 되니까 더 많은 집을 넣어야 되니까요. 이게 앞에 이렇게 타워로 세우고 뒤에 이제 채광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비워서 놀이터 같은 걸 만들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4개의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개 밴드가 하나씩 뭔가 이게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 공유하는 부분을 저희는 뭐 커먼 필드라고 하는 공유하는 어떤 텃밭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은 텃밭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텃밭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마주보는 거를 하나 만들고 그 뒤로 넘어가서는 이제 주차장을 하는 주차를 하고 요 사이길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정원으로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할 때 저희가 또 단면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냥 뭐 1층이든지 2층이든지 이런 단순 주택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아파트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거의 다 타워거나 옛날 판상형 아파트는 그래도 꽤 고층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사실은 그 정원이나 마당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근데 저희는 실제로 이 빛은 이웃들이 서로 만나고 살아가기 위해 그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3층 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 여기 앞에는 3층, 여기 뒤에는 4층.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커먼필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뭐 단위 세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렇게 복도 같은 거를 조금 앞으로 낸다든지 조금 뒤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냥 복도가 아니라 좀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거를 만들고 그거랑 마주하는 이 방들은 조금 더 그 집 안에 모든 다른 부분은 프라이빗 하더라도 여기는 조금 열려서 다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떨까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통 알듯이 그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거는 이제 가운데 좀 넣고 이 막 브릿지도 막 연결하고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아까 주차장 하는 그 영역이고요. 상대적으로 그 안쪽에 커먼필드라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조경이나 그리고 그 복도가 이제 마주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마주보는 이 관계가 법적인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세대를 막 몇 세대, 몇 가구 이런 거를 넣어야 되는 밀도 때문에 그게 법규에 맞게 최적의 그냥 아니 최소의 그냥 공간만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는 그게 최소의 공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서 조금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금 스크린 이런 것도 이제 마련을 하게 되고요. 실제는 조금 이게 많이 보는 복도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남쪽 복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설계할 때 남쪽에는 복도를 넣지 않고 북쪽에 복도를 넣고 남쪽에는 그 거실을 놓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3베이냐 4베이냐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5베이까지 막 나가는 모든 방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막 펼쳐지는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니고 만나는 거를 남쪽으로 하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뭐 벤치도 내놓고 화분도 내놓고 빨래도 이제 널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임대주택이어서 집의 면적이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못 가지는 그러한 외부 공간 그리고 아파트에서 가질 수 없는 외부 공간을 바깥으로 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놓기도 하고 그리고 옥상의 낮은 부분의 옥상은 텃밭으로 이제 가꾸도록 했는데 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지금 최근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농작물을 수확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저 다른 밴드로 이동하는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넘나들면서 실제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거치지 않고도 저 위아래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가봤을 때 이제 2년 지났을 때 가봤을 때 느끼는 점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복도를 향해서 문도 좀 약간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저층 부분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밖에 나와서 살고 계시고, 이웃이랑 뭐 만나고, 여쭤보니,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개입하지는 않고, 자기 집 살고 뭐 들어가고, 그렇긴 하지만 그 이외에 약간은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중년 이후에 그런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커먼필드에 조경이 된 부분을 실제로 자기의 텃밭으로 점유해서 막 쓰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고, 이웃 사람들이랑 그냥 스스럼 없이 대화하기도 하고,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안 틀고 그냥 문 열어놓고 여름에 지내기도 하고, 일단은 커먼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만 내부 사람들끼리 서로의 어떤 공유되면서 동시에 그 공간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커먼필드를 공유하는 세대수가 한 80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층부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렇게 갔을 때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면 바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뭐 어떻게 살고 있다, 어떤 점이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을 듣고 뭔가 이러한 형식이 가능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저에게는 좀 계속 지켜보는 그러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상한,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그 뒤에 한 2012년도에 이제 현상설계란 이것도 역시 아파트 단지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러니까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공이나 민간이나 이렇게 잘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대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게 지금 강남에 있는 재개발 단지가 엄청나게 큰 단지들이거나 아니면 서울의 외곽에 있는 이런 거거나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그 이외에는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시적인 상황이 있고요. 땅이 별로 없어서요. 네, 저희가 이거 했던 거는 거의 마지막에 대규모의 단지로 뭐 아파트를 제안했던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덕강일에 이제 지어질 건데 사실은 요거는 한 3년 정도는 지금 현상 설계가 되고 약간 멈춰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규모로 지어지는 이런 블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관계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크고 정책적인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지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공되는 것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이 변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아파트가 막 헤쳐지고 그 앞에 있는 재개발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도시의 어떤 부분이 황폐화된 상태로 한 10년 이상 동안 그냥 그대로 계속 건설 현장이 되는 걸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간이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보여드린 이유는 2012년도에 현상설계에서 당선이 됐지만 아직도 계획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홀딩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허허벌판에서 보통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냥 이것도 좀 생각은 뭔가 이렇게 보통 배치를 할 때의 형식을 뭔가 그 전체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마당을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24m 정도에 되는 마당의 크기라는 것이 서로 얼굴 정도에 딱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연장 여러 분에 가시거나 뮤지컬이나 아니면 좀 더 극장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더 사람이 활동하는 공연장 정도를 가면 보통 이 정도의 크기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 앞에 연주하는 사람이나 뭐 연기하는 사람이나 이게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이웃 사람들의 얼굴 정도는 아는 크기를 가장 기본적인 걸 만들고 그걸 둘러싸는 어떤 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것을 좀 더 구조나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랑 엮어서 전체 단지에 연속되는 마당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쭉 펼쳐놓고 그게 조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여러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는
약간의 그 타워형,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하게 되니, 그 중앙부는 좀 이렇게 설비가 들어가고 외주부에 나머지 이런 공간들을 집어넣어서 쭉, 마당을 에워싸고, 이렇게 서로 좀 연속된 어떤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마당을 에워싼 그 타워들의 높이는 조금 다르게 해서, 답답한 그런 부분을 좀 덜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은 보여드릴 건 좀 더 작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막 짓는 거를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실제로 요즘에는 대규모로 지어도, 이게 정말 다 분양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주거에 공급되는 어떤 양이 100%를 넘었다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2010년도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약간의 공공에서도 지금 보여드릴 거는 공공 프로젝트거든요, 둘 다. 공공에서도 약간의 민간의 어떠한 모형을 좀 참조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주택에 대한 정책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소행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공동으로 집을 짓고 뭐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는 그 육아 커뮤니티 아니면 뭐 다른 쪽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주택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보고 공공에서도 우리도 좀 그러니까 대규모로 막 1000세대, 800세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24세대 아니면 한 30세대 이 정도의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알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기획된 게 이제 가양동이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만리동이에요. 처음에 가양동은 좀 육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 민간에서 온 그 뭐 성미산 육아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다른 모형들이 있는데 그거는 민간에서 서로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혼자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만들다 보니 서로 육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민간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 나갔다라고 하는 형식이라면 공공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자발적인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냥 주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가양동이고 가양동에 3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분들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서로 공동의 공간에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 근데 대신 좀 다른 거는 미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분양하는 게 아니라 지을 때부터 사람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짓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조금의 어떤 목소리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어지는 과정 동안 서로 이제 이웃이 누군지 얼굴 알고 친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사실은 좋은 점은 이게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순간 주변에서는 뭐 땅값이 떨어지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에 대한 자체 이렇게 그 벽을 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고 그 내부적인 거는 자기가 그 안에 삶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된 이러한 피해의식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처음부터 임대주택이라도 주택 자체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동기부여를 좀 주면서 동시에 내가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연대의식까지 같이 주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집만 지어서 공급하고 끝났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그 안에서의 그 관계, 운영, 어떤 그 코디네이션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강해요, 공공에서도.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었고요. 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렸고 작년에 입주를 하셨어요. 땅은 굉장히 작아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부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땅 자체는 그렇게 좋은 땅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린이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로변의 끝자락이고, 남쪽에 굉장히 큰 높은 민간 아파트가 있어서 이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그냥 이 도로를 이렇게 에워싸서 마당을 안쪽으로 만들고, 실제로 그 계획상으로는 여기에 필로티 주차장을 해야 했어요. 그 비용 때문에요. 그리고 앞에 민간 아파트가 있는 그 부분을 그냥 마당으로 쓰자라고 계획을 하고, 지상도 주차장이지만 지하는 그 부지가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공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약간 복합적인 개발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주차장 1층, 지하에는 공영 주차장,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어린이 공간이 들어가고요. 위로는 주택이 5개 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었을 때 외관은 이게 민간 아파트인데 실제 이 민간 아파트가 이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뭐 어린이집을 짓고 싶은데 왜 임대주택을 짓냐. 이유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의도로는 뭔가 이게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감싸주는 덩어리이면서 동시에 그 아파트 블럭의 그냥 한 부분이듯이 그냥 전체적인 거는, 비슷한 어떤 분위기로 가고 대신 그 마당을 바라보는 부분이 실제로 이분들이 만나는 어떤 이 건물의 중요한 인면, 공간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마당을 좀 바라보는 복도를 좀 다채롭게 계획을 하고요. 그 마당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데크랑 그 어린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도 이걸 어떻게 쓸지가 계획이 안 된 상태였어요. 실제 24가구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린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며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아직까지도 없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이걸 만들까 하다가, 뭐, 때에 따라서는 이 벽을 다 터서 큰 놀이방으로 쓸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어린이집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방과 후 교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여러 개의 방들을 복도의, 데크의 면에서 해주고 공동주방을 넣어주는 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실제는 마당이 아니라 주차장이기도 한데 현재는 이 분들이 여기를 대부분은 가급적 마당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어린이 공간이자 주방, 공동 주방이 있고 오른쪽은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랑 어린이 공간은 좀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실제 그 주택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립주택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보다는 조금 큰, 아파트보다는 조금 많이 작은 24가구의 주택인데 복도이긴 한데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평면을 조금 더 펼친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도를 면에서 아이방이랑 주방이 큰 창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그런 설비의 존을 하나로 묶고, 실제 이게 4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5평이 안 되죠. 한 14평 정도밖에 안 되는 집들인데, 그분들이 저는 만났을 때, 가장 원하는 공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넓은 집, 넓게 보이는 집, 방이 많은 집, 이에요. 근데 46제곱미터에서 15평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방을 3개를 만든다는 건 사실 좀 어렵지만 또 애가 작기 때문에 뭐 조그만 방 3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급적 그 거실과 주방을 한 공간으로 몰아서 좀 넓어 보이는, 그러면서 동시에 통풍이 잘 되면서 복도를 통해서 조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 옛날 기억에 의하면 이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누구야 부르면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도를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거를 기획을 했고, 실제 이 난간 같은 경우도 좀, 그러니까 콘크리트 난간에 1200
1.2m 정도 높이로 콘크리트 난간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고, 이게 SH공사 또 건물이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압박을 받았어요. 근데 1.2m의 높이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당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저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거는 투시로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설득을 하고, 동시에 그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수직적인 부재는 실제적인 구조적인 부재이면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이런 뭐 손수침의 너비라든지 아니면 밑에 아래 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감안해서 아이들이 안전하면서 동시에 저쪽 집에 누가 뭐를 하는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했었고요. 좀 친절한 그림도 좀 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옥상에는 또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하나 있고요. 1층에는 의도적인 거는 그 공동주택이랑 1층을 좀 분리하는 거는 추후에 여기가 그 동네 그 방과 후 교실 이런 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게 오히려 운영하는 것도 더 좋고, 그걸 통해서 약간의 그 공용 공간의 운영 비용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의 야경이고요. 입주하고 나서 그 1층에 뭐 서로 장난감 다 갖다 놓고 놀고 있고, 그리고 이 주택 자체는 그러니까 협동조합형 주택이라고 하는 거에,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주택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육아협동을 같이 만들 수 있으면 육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를 같이 돌보기도 하지만 뭐 가능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올 수 있는 이러한 공동 육아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이런 건데, 주말에 지금 이제 아빠들이 같이 모여서 청소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복도나 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쓰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살고 나서의 만족도는 그들 내부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밥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밥 모자란다 그러면 이웃집에서 밥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애기들이 그냥 복도를 통해서 누가 이제 어떤 집의 문이 탁 열리면 누구네 집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집으로 우르르 뛰어가가지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같이 TV도 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갈 때 애를 잠시 봐줄 사람도 이웃집에 있어서 지금은 그 안에서의 어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점이 좀 어려운가 하면 건물의 관리는 역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 관리는 원래 어떤 전문적인 곳에서, 그러니까 SH공사 쪽에서 관리를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어진 거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거의 어떠한 혜택을 무언가 이러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은 약간은 실험적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가양동이 시작하고 나서 한 8개월 뒤에 이제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또 기획이 됐는데, 공공에서 이제, 두 번째는 학생도 있어요. 학생은,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는 집을 리노베이션 해서 한 게 있고, 그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만리동을 또 했는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담을까 하다가, 제일 공공에서 이렇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거든요. 너무 지자체들도 요즘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기도 해요.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그래서 예술인을 한 29가구 정도를 모아서 만리동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 같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만리동도 달동네 언덕 끝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는 굉장히 비슷해요. 예술가들을 미리 모아서
주로 이제 공공 작업을 많이 하신 그런 예술가들을 모아서 이 임대 입주자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무언가의 공공의 예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주어진 미션 같은 거였고, 미리 이제 모아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얘기를 듣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는 올해 초에 했었죠. 근데 실제 그 서울시는 이렇게 몽마르트 언덕을 만들고 싶은 그 꿈은 뭔가 이게 보통 예술가 레지던스 같은 거 여러분이 아실 텐데 어떤 기간이 있고 예술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막 뭔가 작업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의 어떤 작업의 창작도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모집은 했는데 실제 이분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예술가분들은 실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수입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인 주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는 그냥 작업은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겠다. 꼭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굉장히 서로 협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술가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협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내 작업을 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기엔 되게 어렵다라고는 그냥 느껴졌어요. 이렇게 회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가 안정돼야 된다. 그리고 1인 가구로만 이루어지면 이 주거 커뮤니티는 지속될 수 없다. 왜냐면 계속 바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뭐 빨리 변하기도 하는. 그래서 뭔가 가족이 중심이 된 그런 예술가 집이 돼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임대주택은 방이 3개, 방이 2개, 방이 하나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이 3개 이상인 집 10개, 방이 2개인 집 10개, 방이 하나, 그러니까 원룸이 9개. 이렇게 좀 골고루 해서 면적을 섞었어요. 땅은 서울역이 여기 있어요. 그 서울역 바로 뒤에 그 만리고개 이화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만리고개 여기 환일고등학교 있는 언덕이 능선 위에 있죠. 여기가 능선입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뒤에 환일고등학교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장벽으로 남쪽에 역시 이렇게 장벽을 들이우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 남쪽에 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은 여기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요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건물요. 별로 이렇게 넓지 않은 굉장히 조그만 땅이고 여기가 그 고등학교의 북쪽 창이 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면 이게 서울역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서울역 딱 내리면 보이는 옛날의 대우빌딩 그거죠.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일대가 다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옛날에 그 달동네로 정착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골목길도 다 사라지고 있는데 좀 계획을 할 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뭔가 그러한 작은 스케일의 어떤 도시적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마을과 같은 어떤 것 동시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남쪽에서 뭐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여기는 29세대를 3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덩어리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동, 2동, 3동이 그러니까 1동에 여기 계단을 중심으로 2개의 평면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계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이 하나, 집이 2개 이렇게 들어가고 2동에는 원룸이 3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10개, 여기 10개, 여기에 9개에 되는 보통 여러분이 그 동네에서 보는 다세대 주택 이 세 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이격거리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저희는 이제 골목길이라고 해서 쭉 돌아가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3개의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아까 보신 그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들어오면 주차장이고 그 위에 레벨이 이제 데크 레벨 1층 이 집들에서는 1층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바로 들어가고 여기로 올라가거나 뒤로 돌아가면 이 1층 골목길 레벨 여기에 1동 여기는 2동
1층에는 커뮤니티가 들어가고 옥상에도 하나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동을 나누고 브릿지는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제 이게 먼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동에만 엘리베이터를 한 대는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나이 드신 분도 이제 들어가고 뭐 무거운 짐도 옮기고 그런 거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넣으면서 브릿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더 환경을 만들어냈던 그런 것이고, 그래서 1층에는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는 집입니다. 여기도 집이고요. 여기는 역시 가영동이랑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이 아직도 어떻게 쓸지 결정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년 돼 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쓸까, 어떤 용도로 쓸까, 뭐 그냥 교실로 쓰자, 아니면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뭐 작업실로 만들자, 딱 정하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안 되세요. 어떻게 쓸지 아직 결정을 못 하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또 역시 주방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는 나중에 뭐 여기서 밥을 먹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먹는 이런 것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주방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벽들은 좀 가변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길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실제로는 이 길이 뭔가 이벤트 같은 게 일어날 때 시장 같은 분위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완공된 모습은 여기 골목길에서 북쪽을 바라본 모습인데, 실제로 땅이 뭐 향은 별로 안 좋지만 전망은 굉장히 좋고, 지어져 있는 결과로는 서울에 있는 인왕산이 바로 보이는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 됐어요. 실제로 여기를 가보면 내가 서울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쪽엔 이게 보이고 다른 한쪽 골목으로는 서울 스퀘어 저 대우 빌딩이 바로 보여요. 서울역이 보여요. 그래서 그 골목길을 향한 뷰와 그 사이사이 이러한 짜투리 공간이랑, 그다음에 사이사이 이제 덩어리 좀 덜어내서 이런 테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브릿지나 복도나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만나고 하는 그런 걸 계획을 했었고요. 1층에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요 내부는 나중에 요런 문들을 다 열어서 바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실제 집들의 브릿지로 연결된 계단들은 엘리베이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필요하거든요, 계단들이. 나중에,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는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계단들은 그냥 갤러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여기를 상설 전시장 혹은 기획 전시장 같은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루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전시 동선이 들어와서 계단을 쭉 경험하고 이렇게 통과해서 위에 올라가서 전망도 한번 봤다가 다시 계단을 통해 쭉 내려와서 이렇게 뒤로 딱 돌아오면 뭔가 여기를 전시 동선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제안해드렸고, 이거는 언제든지 이분들이 변형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릿지를 통해 다닌다든지 그 사이에 이동해서 이제 연결된 뷰를 바라보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한 거는 그냥 만날 수 있는 계단과 구조만 만들고, 무언가에 이렇게 색채나 뭐 어떤, 보통 이렇게 뭐 환경 디자인을 한다던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하라는, 지시는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가급적 그런 뭐 서울시나 SH공사에서 얘기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바닥의 재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벽의 그냥 색상,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난간, 이 정도만 가지고서 배경이 될 수 있는 것만 만들어두면 나중에 그걸 채워가는 거는 예술가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고요. 단위 세대는 굉장히 그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딱 주어져 있고, 이것도 이제 29가구에 21제곱미터, 원룸, 46제곱미터, 54제곱미터. 54제곱미터가 방 3개고요. 46이 방 2개인 것. 하지만 여러 방향으로 이 집들이 그러니까 채광창을 여러 방향으로 가지기 때문에 집이 작지만, 아까처럼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을 면해도 그 집 안에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태양은 들어오죠. 어느 창으로든지. 뭐, 그런 게 좀, 계획을 했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역시 옥상에도 하나 정도는 뒀는데, 이게 정북 방향 일조권 사선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그것 때문에 지을 수 없는 부분에,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더 주고, 역시 1층의 커뮤니티 공간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면. 이 집은 사실 뷰가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하고 나서 이제 오픈 하우스를 했을 때 모습인데, 그거를 이제 요런 것도 사실 그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요런 부분들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채워가고, 여기에 이제 여기 조그만 정원을 무대 삼아서 이제 위에서 쳐다보기도 하고요. 요런 실내에서 여기 비워진 벽을 스크린 삼아 이렇게 전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여기서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는, 그리고 공연도 하시고요. 그날, 그리고 이제 복도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붙이시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중예술 퍼포먼스 하시는 분이 그날 이렇게 브릿지와 길과 이런 걸 막 오가면서 약간의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컨셉으로 퍼포먼스도 하셔서 되게,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거는 민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에 민간에서도 집을 같이 짓는 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혼자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은 혼자 지으세요. 단독주택이요. 그죠? 보통 광교나 판교나 어느 정도 작은 필지를 사서 집을 작게 지으면 사실 서울에서 아파트 30평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근교에 있는 집을 지어서 단독주택을 가질 수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해서 요즘에 그게 일종의 하나의 대안으로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도시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근교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 어렵고 아직 내가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뭔가 교통과 여러 가지의 주변에 있는 인프라 예를 들면 병원 아니면 뭐 관공서 뭐 아니 은행 하다못해 뭐 은행이라도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옆에 있는 곳에 도심 안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같이 모아서 집을 짓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민간에서 좀 일어나는 뭐 커뮤니티 하우스나 뭐 협동조합 주택이나 공유주택이나 공동체 주택이나 다들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간은 현재 서울시 안에서 다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땅 한 80평 정도 전후로 해서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한 50평쯤 되면 다 가고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다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를 한 8가구 정도가 모여서 집을 같이 지으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는 일을 가능은 해요. 그게 대신 이제 땅은 굉장히 비싼 동네를 살 수는 없고요. 뭐 평당 2천만 원 이런 데는 갈 수 없고 그나마 그 아래로 조금은 전철은 5대 약간은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그런 모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좀 이웃집도 좀 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좀 모여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도 그런 경향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잘 아는 사람들, 동호인 주택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서로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는 아니고 서로 모르더라도 좀 뭔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이웃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르는 사람끼리도 같이 모여가지고 집을 짓고 만들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제가 오늘은 뭐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남가자동에 하나 있기는 해요. 예, 그런 경우. 그래서 가장
혼자 집을 지을 수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뭐, 이런 모여서 집을 짓는 분들은, 집 한 채의 전세금 정도를 가지고 있어도 현재는 가능해요. 나머지를 이제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모형을, 그러니까 주거의 모형을 찾아 나가는 게 조금 한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과정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이제 도시에서 안 살고 전원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혼자 전원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뱀이 나오고요. 집 관리 어렵고 이웃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CCTV 다 달아야 되고 도둑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어떠한 실제로 내가 전원에 나갔지만 내가 그 전원 생활 안에서 나를 가두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뭔가 그게 아니라 이웃이 있는 것을 같이 만든다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 그게 이제 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전원 생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거죠. 가서 누구랑 얘기하지잖아요.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웃이 이렇게 그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주제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그 다른 차원의 사회적 교류가 되게 필요한 거죠. 동시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은퇴 이후에 아직 건강한데 좀 생산적인 게 필요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주택협동조합, 민간에서 정말 주택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주택협동조합을 통해서 땅을 같이 구매를 해서 집을 같이 지어서 살자가 모형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비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땅은 제주도이고 땅도 같이 고르셨어요, 이분들이. 그냥 그 농촌 땅을 정한 게 아니라 인프라가 좀 돼 있는 마을 속에 있는 마을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오고 슈퍼도 있고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있는 그런 땅을 골라서 이제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제주도의 한 농촌 마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건물이 없고 다 이러한 그 농가나 창고, 페인트로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이 이런 것들인데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전체는 16가구고요. 16가구의 어떤 이제 집을 지으니까 욕망들이 많으시죠. 욕망들을 담아서 어떻게 그 마을에 조화롭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가. 동시에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재해석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제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계를 만드는 거. 크게 보면 마을과의 관계, 작게 보면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더 작게 보면 그 집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겠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테니까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볼륨을 저희가 한 2가지의 어떤 유형을 만들고 나머지 그 안을 플랜은 다 달라요. 16가구 다른데 기본적인 거를 만든 거는 누구나 원하는 그러한 로망의 2층 집이 있기 때문에 뭔가 2층 집은 원하는데 그 동네가 다 1층이고 주변이 그렇게 화려한 동네가 아니라서 16가구가 그 동네에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주거단지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약간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그들만의 어떤 세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외관은 볼륨을 좀 2층이더라도 약간은 왜소하게 만들고 뭔가 주변이랑은 너무 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2층의 테라스에서 남의 집을 너무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구조는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층에서의 마당을 좀 하늘이 열린 그 테라스가 아니라 마당처럼 만들고 대신 1층은 이웃이랑 이렇게 거실이 열린 그런 걸로 공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2가지 타입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서로 모두 다른 평면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남편분과 아내분이 계시기 때문에 집에 거실과 주방은 있더라도 뭔가 독립적인 공간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막 조정해가지고 16가구를 다 회의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배치는 이렇게 긴 대지인데, 한쪽에 도로가 있고, 다른 한쪽에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이 마을에서 조금 중요한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16가구를 여기에 조그만 그 마을길을 만들면서 넣고, 이쪽에 이제 작은 길을 통해서는 이 16가구가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넣고, 여기 쪽에는 이분들이 의기투합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 마을 사람들이랑 외부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를 하나 더,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리노베이션을 해서 마을의 사회적 기업에 일을 하러 오는 청년들이 집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 새로운 커뮤니티가 이 마을 속에 들어가는 걸 조금 완화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서로 처음부터 알고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한 3가구 정도는 이렇게 아는,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아는, 또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아는 일종의 그 다단계 판매식으로 이렇게 엮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을 같이 해 먹을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요리는 가급적 안 할 것 같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하나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 들어오실 분들은 대부분이 여기서 지금 한 3가구 정도가 은퇴를 이미 하셨고, 그 다음 나머지는 향후 5년 이내로 은퇴를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강해요. 그리고 은퇴를 해도 그 나이대가 젊기 때문에 아직은 활동이 가능한 내 나이대에 나는 저기에 가서 건강하게 내 노후를 좀 더 살다가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난 오히려 도시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건강한 노년기의 어떤 생활들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건 이제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한 부분인데, 각자 한 집당 3평씩, 해서 1.5평은 커뮤니티 하우스를 만들고 1.5평은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설 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주 러프하게 저희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트리하우스라고 해서 나무에 걸린 집 이런 것도 막 욕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셔서 뭔가 어른들이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와서도 조금 재미난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면적이 이제 24평밖에 안 되지만 좀 이렇게 단을 막 나눠가지고 위에 여기 트리하우스까지 1평짜리 집까지 올라가는 루트도 만들고 요 사이사이에 앉아서 이제 책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내부의 재료는 그냥 다 노출하고 합판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외장 재료는 그냥 도장류예요. 페인트류. 보통 이렇게 외단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것만 하면 되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재료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주변에도 색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 더 다운시켜서 좀 거리의 표정이나 내가 바라보는 창에 바라보는 어떤 거에서 걸리는 어떤 뷰를 좀 만들어 보고자 색을 좀 여러 가지를 좀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는 골조가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간 상태고요. 입주는 내년 초에 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다가구 주택이고요. 한 4가구 정도가 들어가고 공동 공간이 있는 그런 건데, 최근에는 또 어떤 경향이냐면 더 작은 필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죠. 다세대 말고 다가구 보통 단독주택 정도 그런 필지 정도 규모가 되는 한 50평 정도 되는 규모는 다가구 정도밖에 못 짓고 다세대를 짓기는 어려워요. 다세대 지으려면 필지를 2개 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필지들 안에 그런 필지들이 사실은 서울시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이미 노후화되었고, 그게 이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필지가 많이 나눠졌고, 그때 이제 80년대, 90년대 집이 많이 지어졌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좀 바뀌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는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또 공공에서, 이건 서울시에서 지금 약간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만리동, 가양동 같은 거를 통해 보니까 공공에서 너무 다 만들어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운영하게끔 했더니 이게 자발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러한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자발적인 부분을 더 민간에게 많이 주고 공공에서 오히려 도와주는 거를 더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지금 약간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는 공공에 있는 토지를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준다. 장기간. 그러면 민간에서 그 땅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민간이 그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장기간 이걸 운영하는 거.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민간에서도 작은 토지를 가지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작은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요 조그만 땅 하나에 1층짜리 이렇게 허름한 주택인데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팔 수도 없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 특히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은데 그럼 민간에서도 그런 토지를 같이 모아서 일종의 토지 뱅크처럼요. 공공의 토지도 넣고 민간의 토지도 넣어서 그 토지 뱅크를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빌려서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이런 형식을 지금 작은 규모로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기획 중이고 지금 뭐 약간은 시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공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 아주 저리로 땅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장기간 안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가 이제 전세금이 여기 묵혀 있는데 집을 지어야 되면 중간에 돈이 없잖아요. 그게 보통 브릿지 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돈을 빌려주는 거. 예, 그런 식으로 공공이 약간은 금융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민간에서 알아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이거를 커뮤니티 하우스 공동체 주택을 운영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터를 마련해주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럼 그런 거에 어떤 티피컬한 주택은, 티피컬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실험적인 주택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라는 거를 서울시에서 약간 공모의 형식으로 5명의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켰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당선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 모형은 사업주체가 아마 나타나서 짓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짓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앞으로 갈 일은 좀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거는 뭔가 어떤 이런 필지가 많다는 가정하에 그게 필지에 들어갔을 때 유형화될 수 있는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거를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가구가 이렇게 중간에 계단이 있고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나 놓고 그리고 2, 3, 4층을 이렇게 주택을 넣어요. 이게 보통 거의 30제곱미터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30제곱미터 4개 층에 제일 위에는 원룸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다가구는 3개층밖에 못 짓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상 지을 수 있는 용량이 꽉 차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 수직적인 계단을 오히려 쓸 수 있는 수평으로 풀고 계단을 그냥 집 안에 넣자. 그래서 이 4개의 집을 요렇게 4개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쪽 부분이 도로거든요. 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도로를 면하게, 그래야 뭐가 있는지 아니까 하나 넣자라고 하고, 오히려 그 수직적으로 만들어지는 집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자. 보통 방 하나와 방 2개, 방 3개로 넘어가면 집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시장에서 뭐 원룸 구하고 투룸 구하고 쓰리룸 구할 때 집을 구하다 보면 방을 적게 가지고 좀 넓은 집을 구하려고 하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 틀은 일정하고 그 안에서 방을 4개를 원하는 쉐어하우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이 2개인 어떤 다른 집일 수도 있는 전체 프레임은 일정하지만 그 안에 방의 개수를 달리함으로써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만들어가는 유형을 제안을 했어요. 특히 임대주택이라는 거에 대한 착안인데요. 그 이유는 보통 이렇게 임대주택은 내가 어떤 아파트에 가기 전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가기 전에 아니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에 가기 전에 거쳐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돈이 없기 때문에 저기 좀 살다가 그다음 돈을 모아지면 아니면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아니면 뭐 당첨되면 아파트 가야지 하는 그런 거쳐가는 다가구 주택 혹은 아니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그 안에 삶이 없잖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주인이 고쳐주기만을 기다리고 근데 그러는 거는 오히려 이런 공동체 주택의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앞으로 임대의 어떤 사고가 변한다면 그런 부분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 내 삶이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하려면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덧댈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극단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아파트처럼 그냥 비어져 있는 이렇게 틀이 있으면 내가 좀 채워서 살아도 되는 대신 임대료는 싼 어차피 고칠 거라면 그 비용이 이렇게 결국에는 같은 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룸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1인 가구부터 쉐어하우스부터 A가 있는 집까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모듈을 가지는 비슷한 거를 제안한 이유도 집이 보통 몇 개 집이 다가구에 들어가더라도 집마다 채광창이 다르고 층이 다름으로 인해서 2층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2층 싫어하고 옥상에 가고 싶은 옥탑방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옥탑방을 가지고 싶은 로망 그리고 발코니를 가지고 싶은 로망 그리고 맞동풍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그 채광을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그냥 균질한 하나의 모듈을 모두가 똑같이 가지는 그냥 그런 걸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 모듈은 사실 이게 좀 달라지면 집의 폭이 달라지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를 제안을 해서 한 4개의 앞에서 보여드린 프레임을 가지고 제안한 평면을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고 그 4개는 이 공룡의 복도를 만나는데 복도를 조금 넓게 해서요. 한 2배 정도의 폭으로 키우면 이 폭은 이제 나중에 공동주방을 이렇게 공동주방을 놓고 여기 뭐 앉아서 공동의 테라스에서 뭘 할 수도 있고 그 신발장도 사실은 이렇게 같이 다 모으면 돼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랑 회의를 많이 해보니까 실제로 신발장을 이렇게 그냥 다 모아도 나머지 그 현관 부분이 의외로 집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모으고 보일러실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보일러실 다 모으고 필요하면 여기는 쉐어하우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탁소 같은 걸 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세탁기는 나중에 빌트인 작은 거 보통 그 주방 아래 들어간 거 작은 거를 넣더라도 이불 빨래 같은 거 큰 거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드라이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공동으로 넣고 그래서 정말로 누가 옆에 들어올지는 몰라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설비의 존은 여기에 간다. 그러고 상대적으로 나의 프라이빗한 공간은 여기에서 다 완료할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조그만 공동주방이 있어도 안에는 다 주방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평면은 조금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위를 그러니까 다락방 같이 생긴 거를 침실로 쓰고 여기를 이제 거실로 쓰고 뭐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방을 쓰고 아래 조그만 키친 둔다든지 그리고 애가 2명인 집은 애들이 이제 옥탑방을 좋아하니까 여기 이제 방을 같이 쓰게끔 하고 부부는 방이 작으면 되고요. 오히려 작업하는 어떤 공간이 있고 그리고 뭐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왕이니까 여기 제일 좋은 방을 주고 그리고 부부는 제일 조그만 방에 가야죠. 그리고 이제 아이와 부부가 만나는 이런 거실을 쓰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 1층은 그 지역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주어진 조건이 뭔가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하나 넣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긴 했는데 그걸 이제 누가 운영할 건가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린생활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차 4대를 넣고 나머지는 요런 부분이 약간 셋백돼서 이게 열리면
열리면 이런 거에 어떤 충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이 2대의 주차 라인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래는 커뮤니티, 지역과 만나는 커뮤니티 센터, 여기는 이 네 가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라운지의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는 개인의 공간, 여기는 개별적인 테라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전시를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시청 1층에서 로비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형을 막 만들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크게.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와서 보시면 뭐 저희가 제안한 거 말고 나머지 4개의 프로젝트도 있으니까 뭐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하기모 필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마 공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나는 그러니까 토지를 발굴해도 되고요. 아니면 토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 집을 지어서 이게 기간이 30년으로 알고 30년인가 40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땅을 사용하면서 물론 이제 물가의 상승분이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임대료를 내면서 그 집을 그냥 쭉 운영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서울시에서 토지도 제공하는 건가요? 토지는 지금 몇 가지 발굴을 하고요. 근데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민간의 많은 참여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간의 토지를 가지신 분이랑 뭐 민간의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 분이 내가 여기에 공동체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 근데 그때 그럼 공동체 주택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본 1층의 커뮤니티 공간,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넣는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이거를 공동체 주택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운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맞으면 뭔가 이렇게 약간은 지원할 수 있는 금융적으로 특히 금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형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하신 A 클럽 매장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거기 다니면서 그게 도시가 칼라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관심도 있고 하는데 그 색깔이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마음에 드셔서 선택하신 건지 지금 그 외장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침 만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예. 최종적인 컬러는 사실 제가 결정했다기보다는 그 일본에서 리케냐모토 선생님이 오셔서 결정하셨는데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감리를 보통 실제 감리를 건축가가 하지 못하고 디자인 감리도 사실은 하지 못하는데 사무실이 사실 좀 대단한 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디자인 감리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의 퀄리티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은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칼라는 최종적인 거는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글쎄요, 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는 굉장히 스터디는 많이 했어요. 내부에서 스터디할 때는 실제 타워 부분도 컬러를 넣어보고, 타워 부분에 컬러를 빼보고, 그 다음에 안 넣고, 뭐 저쪽 부분만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는 컬러가 유리 자체에 지금 슈트지에 일부 붙어져 있는 걸로 스터디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은 저는 일반적인 다른 아파트들이 지금 컬러를 칠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과 이것이 비교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다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파트들의
외관에 페인트를 칠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 그거는 건축가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냐면 토탈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설계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는 그냥 평면만 그리고 단지에 배치만 하고 이렇게 덩어리만 만들어요. 그러면 무언가 토탈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이 와서 칠을 하죠.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가 분리된 상태인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 색깔로 막 칠해지잖아요. 옛날의 트렌드는 다른 색으로 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세곡동은 실제로 칠을 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어떤 표정을 만들까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냥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칠해지는 게 아니라 유리 자체에 붙어져 있는 어떤 그 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리가 움직이면 이게 다른 표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고정된 게 아니라 조금 더 변화하는 그런 표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데서 출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도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파트의 이 윗부분인데 그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막 왕관을 씌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어떤 외관을 만드는 형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외 뭐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 공공주택이 되게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뭐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점점 사람들이 자신이 삶을,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게 잘 반영된 주택에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도 지금 아파트가 되게 그냥 정해진 공간에 들어가고 그 프레임 안에 내가 맞춰져야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많이 탈피하는 분위기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 주도 하에 이렇게 공공주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민간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개개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점점 더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 비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좀 디렉션이라든지 혹시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민간에서도 사실은 그게 많다기보다는 좀 있고요. 그거를 민간에서 일어나는 거를 공공에서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오히려 이게 후자로 공공이 되는 거거든요. 공공이 뭔가 새로운 거를 지금 현재 그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공공이 정말로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적용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민간에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바텀업으로 시작된 게 좋은 결과를 만드니까 아 저거를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지금 적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공공에서 오히려 도와주는 게 뭔가를 지금 찾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그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아무리 의도가 있어도 주택은 너무 비싼 상품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해결하기에는. 그리고 그냥 해결하기도 어렵고 뭔가 전문가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금융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그 건축, 건설, 뭐 전체 그리고 커뮤니티 코디네이터까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 그 전문가가 같이 개입을 해줘야지 이걸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민간에 지금 뭐 하우징 쿠비라든지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든지 아니면 소행주라든지 기타 등등 많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5년, 6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집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행주라고 그러니까 뭐 집 같이 지어가지고 공유주택 만들어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거 TV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5년, 6년 된 거 같은데 지금 거의 뭐 5호, 6호 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서 그걸 많이 하려고 했다면 그 모형을 보고 갑자기 많아져서 5년 전이니까 그 보통 다세대는 6개를 하나씩 지을 수 있으니까 많아져야 한 100개 뭐 1000개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체험을 많이 못해서 실제로 이게 아파트 사회랑 도시 발전이랑 이러한 뭐 8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돼서 지금 2010년대까지 거의 30년 건물이 한번 턴오버하는 이런 시기를 거쳐오면서 경험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게 굉장히 생소하고 거부감이 있어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하지만 그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메이저로 가기에는 또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있고 그 부분이 어떤 주택의 어떤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면서 뭐 건강한 주거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형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게 현재 뭐 조금만이 아니라 조금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정부 아니면 기관 지자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그리고 그 도와주는 그 가구의 층은 정말 저소득층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 주택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요즘에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그 도시에 있는 그런 월급 생활자, 뭐 도시 노동자죠. 그런 어떤 도시 소득 수준에서의 내 집을 내 월급으로는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렇지만 현재의 삶을 저당 잡혀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다른 대안적인 지원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죠. 아까 세곡동도 그냥 그런 분들을 위한 집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닌 사람들이 더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들, 아파트가 이제 무너지면서 다양한 유형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EMA에서 다양한 규모 또는 다양한 접근 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공동주택들을 지금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설계사무소와 다수의 사람들과의 어떤 설계 진행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시하거나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실제로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야기나 꿈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건축가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제안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관여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역할의 폭,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건축하시는 분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잘 질문을 하시는 법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새로운 것들을 실험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건축가로서. 그리고 만리동 가양동이나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남가자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1대1로, 그러니까 1인 가구,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설계하게 되면 건축주가 한 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건축주를 만난 수가 거의 80명이 넘어요. 80명이 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공통점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피드백도 있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의 어떤 새로운 것도 주거에서는 실험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던져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라는 게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요구하던 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봐온 거, 살아온 거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공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건축의 설계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코디네이션의 역할도 사실은 하게 되죠. 근데 너무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냥 설계를 하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실제로 커뮤니티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공동체 주택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을 만약에 이런 한 분야로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지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션은 반드시 전문적으로 필요해요. 일본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 이렇게 조정해주는 조정자. 그래서 그런 영역도 저는 오히려 다른 영역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건축가는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그게 어떤 저의 역할은 좀 더 공간적인 해결하면서 좀 더 상상, 그러면서 좀 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를 좀 더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면 인류는 한 50년 정도 더 살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보통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에너지, 식량, 주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파트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의 형태는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50년 이후에 우리가 꼭 생존해야겠죠.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생존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도 사실 공유하면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자기가 사용하는 소비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조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50년이 있으니까 50년 동안 좀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윤경 소장님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네 번, 그러니까 2015년 하반기 건축학교 토요일 11시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도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